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새로 올라온 지인의 해외여행 사진, 고급 승용차,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방금 전까지 괜찮았던 나의 하루가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스크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항상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인스타에서 친구의 유럽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본 후 우리는 순간 와 멋지다 하면서도 금방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뇌는 자동으로 그 간격을 계산합니다.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언제 저런 데 가보지? 왜 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수록 괴로워질 걸 알면서도 피드를 닫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보다 차라리 괴로운 진실을 확인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국 비교는 뇌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피드를 보고도 좋겠다 하고 넘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가라앉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멘탈이 약한가 보다. 질투가 많은가 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멘탈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해보면 되지 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실패해도 내 존재가 깎여나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을 배웁니다. 기준선이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으니 남이 뭘 하든 내 속도대로 가면 된다는 감각이 몸에 배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다른 아이와 비교를 당한 아이,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기준이 생길 틈이 없었습니다. 성취의 기쁨도 실패의 아픔도 내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은가 못한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남의 눈을 먼저 빌리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여행을 갔다. 그럼 나는 못 간 것. 저 사람이 승진했다. 나는 뒤처진 것. 늘 나의 기준은 밖에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10년, 20년 전에도 비교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옆집이 차를 샀다는 소식, 동창의 친구가 잘 나간다는 소식.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냥 소재거리에 불과했죠. 듣고 나면 와 부럽다 잘 됐네. 이렇게 뇌가 처리하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교가 사건에서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피드로 쏟아집니다. 눈 뜨자마자 피드가 열리고 밥 먹을 때도 자기 직전에도 클릭 한 번으로 남의 삶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와 비교 사이에 숨 쉴 틈이 없어진 겁니다. 이 끝없는 비교가 지속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노력해서 더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심리학자 카너먼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성취에도 금방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만족감이 자리 잡기도 전에 피드는 이미 다음 기준을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더 좋은 차, 더 먼 여행, 더 빠른 승진. 뭔가를 이뤘을 때 그 만족감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피드는 이미 다음 기준을 들이밀어 버립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박적 노력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타인의 삶의 기준이 된 사회에서 나만의 속도는 상실되고 결국 남는 것은 성취 뒤에 가려진 공허함과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탈진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교를 잘 다룰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새 차를 샀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했던가?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해 보일 때 나에게 지금 당장 여행이 그만큼 간절했던가?
사실 우리는 그 물건이나 장소를 원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남들만큼은 살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을 뿐이죠. 비교는 본능이지만 그 비교를 내 삶의 동력으로 쓸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도구로 쓸지는 결국 내 욕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남들의 화려한 커리어와 비교하면 지금 내 모습은 정체된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엄두도 못 냈던 고민을 지금은 해결하고 있지는 않나요? 1년 전보다 조금 더 유연해진 내 마음가짐, 혹은 그때는 몰랐던 새로운 지식 하나라도 내 것이 되지는 않았나요? 심지어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조차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근육을 가진 셈입니다. 비교는 본래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남의 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는 건 내 항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맥락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에는 화려한 본편 뒤에 수많은 NG컷과 고된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초고속 승진 소식 뒤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저당 잡힌 채 잠을 줄여가며 버틴 번아웃의 맥락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결과만 보고 내 과정을 비하하지 마세요. 단면적인 장면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도 결국 나와 다를 바 없이 각자의 파도를 넘고 있는 동료 항해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저마다의 개화 시기가 다른 습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른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목련 같을 것이고 누군가는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고 가을에야 붉게 물드는 단풍 같을 겁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커피 한 잔의 향기, 아이의 웃음소리에 답해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소하고도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삶의 진짜 맥락을 만듭니다.